미국 신용등급 하락으로 난리가 났습니다. 주식시장 이를 계기로 붕괴하는 것은 아닌지 과거 사례랑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이번에 신용등급 강등하게 된 계기가 미국 정부부채 비율이 늘어나고 이자 지급 비율이 지난 10년간 다른 국가들보다 높은 수준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한 등급 하향하게 됐다라고 밝혔고요. 무디스는 3대 신용평가사 중에 한 곳이죠. 그래서 지금 월요일 주식시장 개장하면 이 여파로 시장에 큰 하락을 불러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도 있고, 이번에 처음 하락된 거는 아니었거든요. 2023년에 피치에서 한 단계 하향했었고요. 그리고 오늘 무디스에서 추가 하락을 했었죠. S&P에서도 2011년에 하향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3대 신용평가사에서 지금 다 미국 신용등급에 대해서 하향을 결정하게 된 건데, 우선 월요일날 그리고 그 이후 미국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지 알기 위해서는 과거에 어떻게 시장의 반응이 있었는지를 아는 게 중요하겠죠. 지금까지 총 2번의 미국 신용등급 하락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반응이 조금씩 달랐어요. 우선 2011년 미국이 최초로 신용등급 하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스닥은 하루 만에 마이너스 7% 하락을 하고요. 이때 당시 분위기는 유럽 부채 위기, 그때 막 그리스 파산하고 막 이럴 때였죠. 그리고 미국 부채한도 협상이 정체되면서 미국에 대한 신용등급이 S&P에 의해서 하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 만에 7% 폭락은 물론 10일 동안 마이너스 15% 폭락하게 됩니다. 이때 미국이 디폴트 나기 전에 부채한도 협상을 타결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S&P에서는 신용등급 강등을 결정하게 된 거였고요. 리스크가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등급 강등을 결정했던 거였어요. 그리고 환율은 무려 10% 가까이 상승하게 됩니다. 급격하게 상승하는 게 보이시죠? 이게 2011년 때 분위기고요. 반면 2023년에는 완만하게 하락했었습니다. 이때도 역시 미국 부채한도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요.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겹쳐가지고 등급 강등을 피치해서 결정하게 된 건데, 보시면 이 회색 그래프가 2021년 때 하락 폭이고요. 그러니까 하루 동안, 그리고 이 자주색이 보라색이라고 하나요? 이거는 2023년 때 하루 동안의 하락 폭인데 급격하게 차이가 나는 거를 알 수 있죠. 2023년에는 S&P 1% 하락했고요. 다우 1%, 나스닥 2% 하락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한번 경험이 있어서인지 하락의 폭이 그때보다 크지 않았고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어떨까요? 우선 원인이 뭔지를 한번 봐야 되겠죠. 똑같이 등급 하락했다고 하더라도 원인이 다르면 결과는 달라질 거니까. 자, 이번에 원인은 감세 그리고 지출 증가하면서 적자폭이 확대된 겁니다. 보시면 이 지출의 폭이 세이빙보다 훨씬 크죠. 그리고 정부 부채도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를 합니다. 특히 2020년에 돈풀기를 하면서 부채가 급격하게, 기울기 보이시죠? 급격하게 증가하게 돼요. 그리고 투자자들은 감세가 이뤄지면서 정부 적자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이 75%에 달했고요. 보시면 현재 정부 적자가 2조 달러 정도에 달하는데, 언리미티드 펀드의 밥 엘리엇은 이번에 트럼프가 제시한 감세안으로 인해서 향후 10년 동안 1.5조에서 2조 달러의 적자가 추가 발생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향후 10년 동안 정부 적자가 2배가 된다라는 거죠. 100% 뛴다는 거예요. 지금 2조 달러니까. 이번 감세안이 뭐 시간의 수당, 팁, 이거에 대한 세금 면제 같은 많은 감세 조항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미친다는 것이고, 아직 하원 통과랑 상원 통과 뭐 좀 남아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2017년에 감세안 통과와는 별개로 추가로 발생하는 적자입니다. 이거는 아무튼 정부 적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될 거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트럼프가 이걸 해결하려고 관세율을 미친듯이 올려서 재정적자를 해결하려고 했던 거였거든요. 총 원인이 재정적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됐고 부채한도 협상이 매년 힘들게 이루어지고 있죠. 그리고 이자 지급액은 점점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무디스에서 신용등급에 대한 강등을 결정한 거고, 지난 2번 2011년, 23년 모두 이런 원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원인은 비슷하죠. 그러면 월가는 이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를 한번 보시면, 스튜어드 파트너스에서는 최근 증시 랠리가 계속해서 이루어졌잖아요. 한계에 도달했다. 이번 강등을 계기로 차익 실현에 나서는 투자자들이 많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고요. 티그리스 파이낸셜은 가장 안전한 미국채 강등은 다른 국가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빠진다는 거죠. 미국뿐만 아니라. 물론 증시에 대한 영향은 어떻게 될지는 미지수이나 최근 급등한 거를 감안하면 추매하지 말고
좀 주의를 기울여라 라는 겁니다. 다음 라운드 1 인베스트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 예견된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놀라울 것이 아니었다 라는 거고요. 증시 영향은 그렇기 때문에 기존보다 미미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뭐 큰 폭으로 하락하지 않을 거다, 2021년처럼 아니 2011년처럼. 다음 텔레메트리 LLC에서는 미국 시장 전체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낼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고요. 2011년에는 약세가 서서히 진행 중에 있었는데 지금은 채권 시장에서 빠르게 반응 중에 있다고 하거든요. 실제로 채권 금리가 급격하게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미국 증시에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뷰이고요. 오케이캐피탈은 등급 강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새로운 소식이 아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솔루스 얼터너티브도 비슷한 얘기를 했고요. 새로운 소식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된다. 프랭클린 템플턴은 등급 강등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안전 자산으로의 머니무브로 이자가 오를 거고요. 그러니까 부동산 담보대출 받은 사람들 이자 오른다는 얘기죠. 정부가 지급하는 이자도 늘어날 거라는 얘기고, 그리고 달러는 약세로 갈 거고 주식은 머니무브로 인해서 매력도가 낮아진다라는 거는 하락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트로이스트는 게임 체인저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인해서 지금 상승하고 있던 주식 시장이 뭐 급격하게 하락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어느 정도 뭐 영향은 있겠지만 대세에 큰 영향을 주는 요소는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약간의 차익 실현 계기가 될 거라는 거는, 그리고 게임 체인저가 아니라는 말은 약세 잠깐 보여줬다가 다시 이 흐름대로 상승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단 주식 같은 경우에는 안전자산, 채권 혹은 예금으로 머니무브가 일어날 것 같아요. 물론 지금 미국채에 대한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쪽으로 안 갈 가능성이 높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보다는 매력도가 높은 게 사실이니까, 안정성이 높으니까 주식에서 빼고 뭐 채권이나 아니면은 그냥 현금으로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훨씬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채권으로 안 간다 하더라도 어찌됐든 주식에서 빼는 거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시적인 하락을 경험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한 마이너스 2% 내외 하락한 다음에 지금의 흐름을 유지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지금 계속 이렇게 오르고 있다가 이걸로 인해서 한 마이너스 2% 정도 하락했다가 다시 반등해서 이런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반면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용등급 강등이 됐다라는 거는 미 국채에 대한 리스크 프리미엄이 상승했다라는 거거든요. 더 큰 보상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국채 금리가 상승하게 될 거고, 그럼 미국인들이 모기지 금리에 대한 상승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부동산은 하락하게 되거든요. 최근에 10년물, 30년물 할 거 없이 국채 금리가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10년물은 저점이 3.7%였는데 지금 4.4까지 갔으니까 거의 뭐 20% 가까이 올랐죠. 30년물도 비슷합니다. 최근 저점이 4.1%였는데 지금 4.9%죠. 20% 가까이 오른 거예요. 그래서 채권 시장에서 빠르게 반응이 오면서 수익률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번 신용등급으로 인해서 이 국채 금리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싶고요. 보시면 현재 30년물 모기지 금리가 작년 4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그러나 미국인들 대부분이 고정금리를 받고 있거든요. 82%가 무려 고정금리를 받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러면은 이 금리가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영향을 안 받아요. 누가 영향을 받느냐? 이번에 신규로 대출 받고자 하는 사람들, 아니면은 리파이낸싱, 기존 대출 받고 있던 사람들이 대출 갈아타기를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만 영향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기존 대출자들은 영향도가 미미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신규 대출자들은 금리가 상승되면서 모기지 금리도 올라갈 거니까 구매력이 약화하겠다라는 뜻이죠. 그렇다는 건 주택가격의 상승을 억제한다라는 걸로 귀결이 됩니다. 그래서 주택가격 상승이 억제될 걸로 보이고요. 근데 그것도 그렇게 크게 막 게임 체인저 마냥 다시 이렇게 폭락하고 막 이러지는 않을 걸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억제라는 표현을 쓴 거고요. 둔화라고 보면 맞을 것 같아요. 반면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자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수익률이 떨어집니다. 임대료는 똑같은데 금리는 올라가게 되니까 수익률은 떨어지게 되겠죠. 근데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월세 시세가 매매가에 연동이 되기 때문에 수익률이 떨어지면 매매가도 하락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매매가 하락이 예상이 되고요. 그럼 한국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까? 상업용 말고 주택 시장에 대해서 얘기해보자면 역시 둔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미국 주택시장과 상당히 연관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서 미국 주택시장에 영향이 있으면 서울 부동산도 비슷하게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한국 부동산도 당분간 둔화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네, 그러면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